나이 드니까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시진 않으신가요? 예전엔 며칠이면 낫던 게 이제는 한 달도 가고, 안 그러던 무릎이 시큰거리고,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요. 그러면서 주변에는 큰 병 걸렸다는 소식도 자주 들리시죠? 오늘은 서울대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이 강조하신 안 아프게 늙는 법 핵심 3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부터 옛 어르신들의 지혜까지 제가 제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 자, 안 아프게 늙는 법 첫 번째는 공격 인자를 줄이는 겁니다. 공격 인자가 뭐냐?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나쁜 음식, 담배, 술,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를 공격하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면 이거 먹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도덕책 같은 얘기로 듣고 계세요. 이승훈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도 이 말 듣고 뜨끔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장암 위험 요인이 뭔지 아시나요? 붉은 고기, 가공육, 운동 부족, 비만, 담배, 술이에요. 이거 보면 또 이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네 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게 위험한지 원리를 알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대장의 역할 뭘까요? 몸이 이건 안 먹을래 하고 버리는 변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 오래 머물수록 그 안에 나쁜 성분이 대장벽을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운동 부족과 비만이 왜 나쁘냐면 변이 나가는 속도를 늦춰서 대장에 오래 머무르게 하니까요. 담배가 왜 나쁘냐? 독소가 대장벽 면역세포를 악화시키니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변이 빨리 나가게 하면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공격 인자를 줄여서 오래 사는 사람들의 사례가 뭐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5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작가 댄 뷰트너가 발견한 블루존이라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오키나와, 두 번째는 이탈리아 사르데나, 세 번째는 그리스 이카리아, 네 번째는 코스타리카 니코야, 다섯 번째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마 린다입니다. 이 5곳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하버드대의 공중보건대학원과 일본 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연구했는데요. 오키나와 식단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24%나 낮았습니다. 만성염증 수치, 혈압, 혈당까지 더 안정적이었고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오키나와 사람들에겐 장수 유전자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이런 곳에는 장수 유전자가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유전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오래 살까요? 바로 공격 인자를 줄이는 식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가 80% 차면 수저를 놓아라 라는 뜻이에요. 미국 태평양 연구소에서 연구했는데 바로 이 음식 제한, 열량 제한이 장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진짜 재밌는 건 오키나와 사람들의 하루 야채 섭취량은 일본 내에서도 최하입니다. 야채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적게 먹어서 오래 사는 겁니다. 이게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소식 다수,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는 격언입니다.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도 음식 유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의학과 옛 지혜가 정확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요.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남성 비만율이 61.7%예요. 40대 남성 10명 중에 6명이 비만이라는 겁니다. 50대, 60대로 갈수록 만성질환자가 폭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40대 때 잘할 거예요. 그쵸? 먹는 양이 너무 많고 담배, 술,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50대 이후에 안 아프게 늙고 싶으시다면 60대, 7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몸에 들이는 공격 인자가 뭐가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안 아프게 늙는 법 두 번째는 방어 인자를 키우는 겁니다. 공격수가 있으면 방어, 수비수가 있어야겠죠.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병에 걸려요. 왜 그럴까요? 몸의 방어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승훈 교수님이 강의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축구 경기와 같다. 공격수가 들어오는데 수비수가 잘 막아내면 골을 안 먹어요. 근데 수비수가 약하면 공격수가 약해도 골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게 늙으려면 공격 인자를 줄이는 것만큼이나 방어 인자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공격 인자, 뭐 담배, 술, 스트레스, 뭐 붉은 고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방어 인자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육, 혈관, 좋은 수면, 운동, 그리고 인간관계예요. 근육, 혈관, 좋은 수면, 운동은 다 알고 있지만 인간관계라니 정말 의외지 않나요?
근데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가 193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85년 동안 724명의 인생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의 결론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50세 때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80세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건강했습니다. 돈, 명예, 학벌,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인간관계가 노년 건강을 더 잘 예측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중년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되고 수명이 더 짧았어요. 왜 그럴까요? 외로움이 만성 스트레스를 만들고 만성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킵니다. 이 코르티솔이 면역세포를 직접 억제해서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입술에 물집이 올라오거나 대상포진이 발현되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바로 그대로예요. 동양에서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의학 고전 황제내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즉기상, 사즉기결, 우즉기난, 공즉기하. 화를 내면 기가 위로 솟구치고 슬퍼하면 기가 흩어지고 걱정하면 기가 막히고 두려워하면 기가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마음 상태가 몸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한의학에서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블루존 연구에서도 재밌는 공통점이 발견됐는데요.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모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아이 석상 아닙니다. 평생에 친구 5명을 만들어서 함께 늙는 문화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르디냐에서는 90세 이상 노인들이 매일 마을 광장에 나와서 이웃들과 수다를 떱니다. 그리스 아카리아 사람들은 수시로 모여서 허브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정원을 가꿔요. 이게 다 방어 인자를 키우는 행동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어 인자가 있는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기는 하죠. 근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체력보다 더 많이 운동하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정상세포를 공격해 줍니다. 블루존 사람들은 헬스장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정원을 가꾸고 걷고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동의보감에도 행보양생, 행보익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걷는 것이 양생이고 걷는 것이 기운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방어 인자를 키우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걷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잘 자고 근육을 챙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 아프게 늙는 법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공격 인자를 줄이고 방어 인자를 키우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공격을 막고 내 몸을 지키는 균형. 외부의 적은 차단하고 내부의 힘은 키우는 시스템. 이게 바로 면역이에요. 면역이라는 단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역병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병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늙어도 아프지 않게 늙는다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선 이미 2000년 전에 같은 말을 했어요. 정기 존내 사불가간. 정기가 몸 안에 충만하면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 여기서 정기는 우리의 몸의 방어력, 사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 죽음의 기라고 하죠. 결국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기가 현대의학에서의 면역이고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사기가 현대의학의 공격인자인 겁니다. 그래서 안 아프게 늙는 법의 본질은 결국 면역이에요. 입술에 물집이 자주 올라오시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시는 분들은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SOS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공격은 너무 많고 방어는 부족하다라고요. 그래서 50대, 60대로 갈수록 면역을 지키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면역세포 자체가 나이 들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의학용어로는 면역 노화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50대 이후에는 평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면역을 챙기셔야 됩니다. 50대 이후에 면역 체계를 제대로 살리는 3가지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정리해뒀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안 아프게 늙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격은 줄이고 방어를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면역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입술에 물집이 자주 올라오시지는 않나요?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요. 작은 상처가 나도 예전처럼 잘 안 낫고 쉽게 피곤하진 않으세요? 이게 다 면역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알게 되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증상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면역 저하 신호거든요. 오늘은 면역이 떨어지면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버드가 20년간 밝혀낸 내용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면역은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24시간 365일 우리 몸속을 순찰하는 군대입니다.
피 속에만 면역세포가 500억 개가 있고 림프절, 장, 간까지 합치면 전체 면역세포는 5천억 개에서 1조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군대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잖아요. 가장 먼저 출동하는 면역세포가 대식세포라는 순찰 경찰입니다. 바이러스를 통째로 바로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형사과장 역할을 하는 T세포가 신호를 내립니다. 적군 출현! 출동하라! 출동하라! 그러면 킬러세포가 출동해서 적을 죽이고 B세포가 항체라는 미사일을 만들어버립니다. 같은 적이 또 들어오면 바로 잡아낼 수 있게 무기를 비축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서 24시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근데 50대나 60대로 갈수록 이 군대가 점점 약해져요. 면역세포 자체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세포들도 일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의학용어로는 면역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군대가 약해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여성 김땡땡 님이십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11월 초에 그냥 가벼운 감기에 걸리셨어요. 기침이 좀 나고 콧물 좀 나는 정도?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증상이잖아요. 감기야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그냥 두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낫고 오히려 기력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딸이 오랜만에 들렀는데 엄마가 평소랑 다르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줄고 멍하니 서 계시는 시간이 정말 많아진 거죠. 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왔는데 진단이 폐렴이었습니다. 폐렴하면 증상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기침 많이 하고 그런 증상이 아닌데 폐렴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폐혈증으로 진행된 상태인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2주를 보내셨어요. 다행히 그 폐혈증에서 회복이 되셨지만 의사가 그러더라고 합니다. 하루만 더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폐렴에 걸려도 기침이나 열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는 정도로만 느껴져요. 실제로 우리나라 폐렴 사망자의 95%가 65세 이상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노인 중증 폐렴은 사망률이 35에서 50%에 달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사망한다는 뜻이에요. 단순 감기로 우인하다가 큰일 나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서울에 사시는 58세 여성 이모 씨입니다.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시죠. 그해 가을쯤 됐을 때 회사 일이 너무 바빴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야근에 회식에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해요. 좀 피곤하네 하면서도 쉴 틈 없이 일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왼쪽 옆구리가 뜨끔뜨끔 아프기 시작했다고 해요. 또 담에 걸렸나 하고 막 파스 붙이고 출근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왼쪽 옆구리에 빨간 발진이 띠처럼 올라왔습니다. 진통제로도 안 잡히는 통증이 시작됐고요. 병원에 가니까 대상포진이라고 해요. 대상포진?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면역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대상포진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던 수두, 다들 아시죠? 이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뿌리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는 순간 활성화돼서 신경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경험자들은 한결같이 애를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칼로 쑤시는 것 같다고 해요. 이 분은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서 한 달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대상포진 환자의 10%에서 18%는 발진이 다 나은 후에도 신경통이 몇 달, 몇 년씩 지속된다고 합니다. 국내 대상포진 환자 수가 2020년 71만 명에서 2024년 75만 9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19.1%가 증가했어요. 평생 3명 중에 1명이 대상포진을 경험하고 전체 환자의 3분의 2가 6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단순 피로인 줄 알고 넘기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통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부산에 사시는 62세 박모 씨입니다. 평소에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여름에 등산 갔다가 발가락이 좀 까졌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까짓 것 하고 연고 한번 바르고 끝! 그럼 다음에 낫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틀 뒤에 오른쪽 다리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실 가니까 봉화지겸이었다고 합니다. 발가락에 작은 상처로 들어간 세균이 피부 깊은 곳까지 감염시킨 거예요. 바로 입원해서 항생제 정맥 주사를 맞으셨어요. 입원 기간이 무려 12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등산 한번 갔는데 12일을 병실에 있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괴사성 근막염으로 갈 뻔했다고. 이 괴사성 근막염은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심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면역이 정상이면 발가락 작은 상처는 며칠이면 그냥 아물어 버리는데요. 근데 면역이 약하잖아요. 그 작은 상처 하나만으로도 입원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여기서 더 진행되면 폐혈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폐혈증 아까 말씀드렸죠. 폐혈증은 사망률이 20에서 35%고 폐혈성 쇼크까지 포함하면 40%에서 60%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발에 작은 상처 하나가 인생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례는요. 인천에 사시는 54세 최모 씨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두드러기가 가끔 올라오는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 알레르기인가 하고 약을 먹고 넘기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머리를 빗는데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다고 합니다. 뒤통수에 이 동전만한 크기로 머리가 동그랗게 사라진 거예요. 땜빵 난 것처럼요. 병원에 가니까 원형 탈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에서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는데요.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었습니다. 루푸스는 면역세포가 혼란을 일으켜서 본인의 피부, 관절, 신장, 심장까지 공격하는 병이에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처음엔 두드러기로 시작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관절이 붓고 얼굴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올라오고 면역은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란을 일으켜서 내 몸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면역이 내 몸을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한번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이 망가진다는 건 단순히 감기에 자주 걸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면역에 좋은 음식부터 찾으세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면역을 살리려면 면역을 죽이는 것부터 끊는 게 먼저입니다. 하버드가 20년 동안 면역 연구를 하면서 밝혀낸 면역의 진짜 적은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게 잠깐이면 도움이 돼요. 근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면서 면역세포의 활동을 직접 억제합니다. 면역세포가 일을 못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사례 기억나시나요? 몇 주 동안 야근하다가 대상포진 걸리신 분. 큰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바로 입술에 물집이 올라오거나 대상포진이 발현되는 게 몸이 보내는 신호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피해야 될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면역세포는 잠자는 동안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이 최고조에 달해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만 잠이 부족해도 NK세포 활동이 70%까지 떨어집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나쁘면 면역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휴대폰 보는 습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면역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겁니다. 저희가 피해야 될 세 번째, 과식과 가공식품입니다.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과식은 면역의 가장 큰 적이에요. 저희가 흡수해야 될 양 이상의 것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다 똥으로 가잖아요. 근데 똥이 오래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몸에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 자체도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과식하면 우리 몸은 소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면역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아요. 특히 가공식품, 인스턴트,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이게 들어가면 만성염증이 폭발하는 겁니다. 만성염증이 쌓이면 면역세포가 지치고 지친 면역세포는 적을 못 잡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음주와 흡연이에요. 술 한 잔만 마셔도 면역세포의 활동이 24시간 동안 떨어집니다. 담배 한 개비가 호흡기 면역을 몇 시간 동안 마비시켜요. 특히 흡연자가 폐렴에 걸리면 비흡연자보다 사망률이 4배나 높아집니다. 입과 코로 들어오는 모든 바이러스를 막는 게 호흡기 점막의 면역인데 담배 연기가 그걸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하라는 소리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반대입니다. 과도한 운동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의외죠. 운동이 좋다고 너무 무리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등산 매일 가시는 분들도 있고 50대, 60대인데 매일 등산하시고 하루 2만 보씩 걸으시고 체력보다 더 많이 운동하시게 되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해요. 면역세포도 같이 공격받아서 약해지는 겁니다. 운동은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시면 되냐면 땀이 살짝 날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면역의 5가지 피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줄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면역을 채워야 되잖아요. 50대, 60대로 갈수록 나쁜 습관을 끊는 것만으로는 면역을 다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세포 자체가 나이 들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면역 노화는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면역세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입술에 물집이 자주 올라오시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시는 분들은 이미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50대 이후 면역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50대 이후 면역체계를 제대로 살리는 3가지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정리해뒀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대인데 신체 나이가 80대가 나왔답니다. EBS 건강 채널에 나오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40대 부부의 식습관을 공개하는 내용이었어요. 보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영상일 수 있겠다고 싶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살찌고 늙는 문제가 아니라 50대 이후 몸의 방어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부부, 신체 나이가 80대가 나온 부부, 그 중에서 남편분의 식습관이 공개가 됐는데요. 365일 라면이랑 국수만 드세요. 밀가루 종류만 드신다는 거예요. 아내분은 하루에 빵을 한 번 이상 드시고요. 한 달에 배달 음식을 30번 넘게 시켜 드신대요. 주말에 하루 5번 시킨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도 솔직히 좀 찔렸습니다. 바쁘다 보면 요리할 시간이 없고 재료 사면 남아서 버리게 되고 결국 배달이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부만의 얘기일까요? 그리고 저만의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배달앱 3사 월간 이용자가 2024년 기준으로 3,587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중에 3,500만 명 이상이 배달앱을 쓰는 겁니다. 배달을 많이 시키는 이유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시나요? 해먹기 귀찮아서요. 특히 40대는 84%가 배달앱을 쓰고 있고 50대도 10명 중에 7명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이 부부 그리고 제가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정제 탄수화물이 배달 음식에 많이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퍽 나와요. 담배나 술이랑 똑같은 중독 물질입니다. 이걸 통해서 도파민을 얻으면 다른 것들이 재미가 없고 맛이 없어집니다. 라면이 끊기 힘든 게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이미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캐나다 연구팀 연구에서 고지방, 고당분, 초가공식품이 뇌의 도파민 반응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이클에 빠진 분들은 끊으려고 해도 끊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식습관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2024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남성의 비만율이 61.7%입니다. 40대 남성 10명 중에 6명이 비만입니다. 그리고 40대 남성은 비만,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이 4가지가 전부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오랫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신체 나이가 내가 80세인지 40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영상에서 신체 테스트 한 거를 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 발로 서서 눈을 감고 균형을 잡는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40대라면 20초 이상 버텨야 정상이고요. 50대라면 15초 이상, 60대라면 10초 이상입니다. 10초 이하로 버티셨으면 신체 나이가 70대 이상이라는 신호예요. 만약에 5초도 못 버티잖아요? 그럼 80대 수준인 겁니다. 영상에 나온 40대 남편분은 2.7초 버티셨습니다. 80대 판정이 나와버렸어요.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30초 동안 최대한 많이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의자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30초에 20개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16개에서 19개면 60대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15개 이하면 70대에서 80대 수준이에요. 영상에 나온 아내분은 16개 정도 하셨습니다. 거의 턱걸이로 한 60대 수준으로 나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부부는 40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테스트 해보셨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결과가 좋게 나오신 분도 있고 안 좋게 나오신 분도 있는데 좋게 나오신 분들은 이 좋은 결과를 계속 유지하도록 이 영상을 보시고 안 좋게 나오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해 보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신체 나이 왜 이렇게 빨리 늙는 걸까요? 과학은 더 발전했는데 말이에요. 수면을 안 재우고 좁은 곳에 가두고 당분과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이면 쥐가 1년 만에 노인처럼 돼서 사망해 버립니다. 노화 연구에서 실제로 쓰는 방법이에요. 스트레스를 달고 살고 수면을 줄이고 초가공식품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술로 또 풀고 이게 우리의 얘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빨리 늙는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속노화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의향이 있냐는 설문에 40대의 69.5%, 50대의 69%가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몸이 빨리 늙는다는 걸 직접 느끼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90년대 이후로 20대부터 30대의 암 발생이 25%가 증가했습니다. 의학이 발전해도 생활 습관이 나빠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조사 결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남자 40대, 50대의 육류 섭취량이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은 40대가 25g, 50대가 29g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과일 섭취량은 줄었습니다. 고기는 더 먹고 과일 채소는 덜 먹는 쪽으로 식습관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만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 그것이 있고 비만의 결과가 만성질환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 만성질환이 전체 사망의 7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에서 사망자 27만 명 중에 78%가 만성질환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24년에 더 높겠죠. 잘못된 식습관이 비만으로 가고 비만이 만성질환으로 가고 만성질환은 조기 사망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라면 끊고 배달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럼 라면 끊고 배달 안 시키면 그거 뭘로 채우실 건가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미 몸속에서 라면과 배달 음식으로 인한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음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제 탄수화물과 초가공식품을 매일 먹으면 혈당이 요동칩니다. 혈당이 요동치면 인슐린이 과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만성염증 상태가 됩니다. 만성염증이 뭐냐면 몸속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근데 안에서는 조용히 면역세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나이 들수록 면역체계가 만성 저등급 염증 상태로 바뀌는데 이게 혈관벽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면역세포를 지치게 만든대요. 그리고 이게 소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잖아요. 소화 효소가 줄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주대 의대 연구팀이 2025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소화가 안 되는 주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결과가 충격적이게도 늙어버린 면역세포의 축적이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게 소화 문제가 아니라 면역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 피곤하면 입술에 물집이 올라오고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고 이게 다 면역체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진짜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끊는 것부터 말하면 액체로 된 당분부터 끊으세요. 콜라, 주스, 달달한 커피 이것부터 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왜 먼저냐면 액체로 된 당분은 씹는 과정 없이 바로 혈당으로 직행합니다. 고체 음식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강해요. 면역세포가 가장 빠르게 타격받는 경로입니다. 두 번째는 흰쌀밥, 흰빵, 국수를 줄이는 겁니다. 정제 곡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가지고 만성염증을 계속 자극합니다. 잡곡밥이나 현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변동폭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면역세포를 살리는 음식을 넣는 겁니다. 콩류, 견과류, 베리류가 핵심이겠죠. 이 세 가지는 항염증 효과가 있고 장내 유익균을 살려서 면역체계 회복을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먹는 것만으로는 면역체계를 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면역체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작동하거든요. 입술에서 물집 나신 적 있으시죠? 피곤하면 이 물집이 꼭 올라오시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요.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시고 이게 다 면역체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음식만 바꿔서는 이 신호가 잘 안 잡혀요. 면역체계를 제대로 살리는 세 가지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자세히 정리해놨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0대 부부가 신체 나이 80대가 나온 건 단순히 라면이랑 배달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혈당을 유동치게 하고 만성염증을 쌓이게 하고 결국 몸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식습관을 바꿀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액체 당분부터 끊으시고 정제 곡물을 줄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세포를 진짜로 살리는 음식을 넣는 거, 그리고 면역세포를 살리는 습관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놨습니다. 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통 들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지셨나요? 병뚜껑이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서 누군가한테 부탁해 본 적 있으세요?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도 드시고요. 이게 다 근육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알게 되고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것들이 사실 근육이 얼마나 남아있냐에 달려있거든요. 오늘은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근감소증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근력이랑 신체 기능이 함께 떨어지는 상태예요. 단순히 나이가 드니까 기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질환 코드가 붙은 병입니다. 그러면 이 근감소증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30대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근력 운동을 따로 하지 않으면 매년 0.5에서 1%씩 줄어드는 겁니다. 50대가 넘어가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75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최대 절반이 줄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40대에서 50대 남성의 13%, 여성의 21.7%가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6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남성의 21.6%, 여성의 30.7%로 확 뛰어버립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10%에서 28%가 해당된다는 연구도 있고 8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병원 찾는 환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2020년에 37만 명이었던 게 2024년에는 41만 명으로 11%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닐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근감소증은 본인이 잘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근육이 빠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김치통을 못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테스트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죠. 오늘 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아리 둘레를 재보는 거예요. 가장 두꺼운 부분입니다. 남자는 34cm 미만이거나 여자는 33cm 미만이라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종아리에 근육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육이 빠지면 여기가 먼저 얇아집니다. 자, 두 번째는 손을 짚지 않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5번을 12초 안에 할 수 있는지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5번 하는 게 12초가 넘게 걸리신다면 근감소증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세 번째는 걸음 속도입니다. 6m를 걷는데 6초 이상 걸리신다면, 즉 초속 1m 이하로 걸으신다면 근기능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한번 이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좋은 결과가 나오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근감소증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골다공증이 동반되면 낙상 위험은 최대 3.3배, 골절 위험은 최대 4.4배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이 있는 노년층 남성은 사망하시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비율이 정상 노년층보다 5.2배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8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또 있는데요. 한번 낙상을 경험하면 무서워서 신체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활동을 줄이면 근육이 더 나빠지고, 근육이 더 나빠지면 낙상 위험이 또 높아지고, 이 악순환이 결국 요양병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감소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운동과 단백질입니다. 근육이 나빠지면 낙상 위험이 또 더 높아지고, 이 악순환이 결국 요양병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방법도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근감소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과 단백질. 먼저 운동을 한번 볼게요.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걷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건 속근이에요. 속근. 빠르게 힘을 내는 근육이거든요. 이걸 키우려면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루 2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뒤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릎에 부담이 덜하고 허벅지 근육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의자 없이도 스쿼트를 한번 해보시는 거,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발 들기도 좋습니다. 까치발 들기는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건데요. 제가 근감소증 테스트로 아까 말씀드린 게 종아리에 가장 두꺼운 거 두께를 재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까치발 들기를 하면 종아리에 근육을 더 채워줄 수 있고 그 센치 수를 더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도 함께 키울 수도 있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하루에 1%씩 빠집니다. 그 양이 3년치의 노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두 번째는 제가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요. 근감소증이 있으면 하루에 체중 1kg당 1.1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60kg시라면 하루에 66g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은 먹는 순간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집니다. 저녁에 한 번만 먹으면 스위치가 하루에 한 번만 켜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켜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근육 합성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겁니다. 한 끼에 20g씩 나눠 드시는 게 근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g, 20g, 30g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나눠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한 끼 단백질의 20g이 대체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닭가슴살 100g 정도가 20g의 단백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계란 3개도 단백질 20g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어, 삼치, 갈치 같은 생선도 100g에 20g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줄이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안 돼요. 총 열량의 50% 정도는 탄수화물로 채우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활 습관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챙겨도 근육 감소를 완전히 막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잖아요. 근육 합성 능력 자체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입술에 물집이 나신 적 있으시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요.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시고, 이게 다 면역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자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흔들리면 근육도 빠진다는 겁니다. 운동 능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 방어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면역 체계를 제대로 지키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자세히 정리해뒀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은 30대부터 시작되는 질환입니다. 60대 여성의 30%, 80대 이상의 절반에 해당될 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냥 두면 낙상, 골절, 요양병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이상 하시는 거, 단백질을 3끼에 나눠서 한 끼에 20g씩 드시는 거, 내가 근감소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종아리 둘레를 한번 재보는 거, 그리고 이 단백질 합성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면역 관리를 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에 물집 나신 적 있으세요? 피곤하면 꼭 올라오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요.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세요? 이거 다 면역 체계가 보내는 신호예요. 근데 알고 나면 어이없을 정도로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50대 넘어서 면역 체계 확실하게 잡는 3가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면역 체계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음식입니다.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식 동원.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약이
약이라는 뜻이에요. 500년 전에 이미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음식으로 면역을 지키셨어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 잠깐만 해드리면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이 가장 무서워한 게 일본군이 아니라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쓰신 난중일기에 군사들이 태반이나 전염병에 걸려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 식단까지 직접 챙기셨어요. 주먹밥, 미역밥, 굴밥, 콩가루 주먹밥. 전쟁 중에도 면역을 지키는 음식을 챙기신 겁니다.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이 고증으로 보관한 결과 이순신 밥상에 등장하는 음식이 무려 77종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콩, 해조류, 발효식품이었어요. 500년 전에도 면역을 지키는 음식의 원리는 똑같았던 거예요. 500년 전에는 콩, 해조류, 발효식품, 특히 전쟁 중에 이것을 많이 먹었는데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면역을 챙기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음식은 뭘까요?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동의보감에 마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오장을 따뜻하게 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년 전에도 마늘이 몸의 방어력을 키우는 약재로 쓰였던 거예요. 현대 과학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성인 146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마늘 추출물을 먹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늘을 먹은 그룹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분의 2나 낮았습니다.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직접 공격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비타민C가 114mg이 들어있어요. 레몬의 2배 정도 됩니다. 비타민C는 면역 반응에 꼭 필요한 항산화제예요.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시켜줍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암과 싸우는 면역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에 브로콜리가 포함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현미인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장수 마을 중에 하나인 오키나와 아시나요? 이곳에 100세 어르신들이 평생 드신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현미밥과 채소예요. 미국 하버드대와 일본 국립암센터가 공동 연구한 결과 오키나와 식단을 따른 사람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24%나 낮았습니다. 만성염증 수치와 혈압, 혈당까지 더 안정적이었고요. 현미가 왜 그렇게 좋냐면요. 현미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대식세포와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병원균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늘 2쪽과 브로콜리 1줌, 현미밥 1공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챙겨 먹었던 그 원리와 현대에 와서 오키나와 어르신들이 평생 지키던 그 원리 그대로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면역체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반신욕입니다. 동양의학에서 두환조결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이 한마디가 동양의학 양생법의 핵심이에요. 상체는 시원하게, 하체는 따뜻하게 하면 지혈순환이 원활해지고 병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1500년 전에 황제내경이라는 책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면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건 동양만의 지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중 하나인 핀란드. 핀란드 사람들이 지키는 전통이 있어요. 바로 사우나입니다. 핀란드 인구가 550만 명인데 사우나가 330만 개가 있습니다. 거의 한 가구당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 비결이에요. 핀란드에 있는 동핀란드 대학교가 중년 남성 2,300명을 20년 넘게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에서 7번 정도 사우나를 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한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50%나 낮았습니다. 치매 위험은 66% 낮았고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핀란드식 사우나 30분 후에 백혈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의 최전선인 중성구와 림프구가 가장 활발해졌어요. 연구진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우나가 면역세포의 순찰 인력을 늘려준다. 체온이 올라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환절기 때마다 몸살에 자주 걸리는 편인데 몸살에 걸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몸살을 없애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화장실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물로 한 10분 넘게 몸을 지져주는 거예요. 사우나 한 잔 딱 마셔주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게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간에 전기장판을 3단 이상으로 틀어줍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컨디션이 다음날에 바로 좋게 돌아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 기능이 5배가 증가합니다.
됩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30%나 감소해요. 근데 매일 사우나 가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이 왜 좋냐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상체는 열이 많고 하체는 차가워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두한조결 기억나시죠? 반신욕은 정확히 이 원리대로 작동합니다. 하체를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면역체계가 활성화됩니다. 반신욕하고 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끝나고 나면 꼭 물 한 잔을 마시고 따뜻하게 몸을 감싸주시는 게 좋습니다.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신욕을 꾸준히 하시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환절기에도 예전보다 훨씬 덜 아프게 됩니다. 단 고혈압이나 저혈압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영양제를 먹는 건데요. 유산균 드시는 분 많으시죠? 비타민 D도 챙겨 드시고요. 이것들이 왜 좋은지 제대로 아시고 드시면 훨씬 더 드실 때 즐거움이 있으실 겁니다. 유산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의 70%는 다 전부 장에 모여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동의보감에 이런 말도 나와요. 비위가 강하면 만병이 침범하지 못한다. 비위가 뭐냐? 소화기관입니다. 500년 전에도 장 건강이 면역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현대 과학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독일 영양생화학연구소에서 3개월 동안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룹을 실험했는데요. 면역세포인 T세포와 헬퍼 T세포가 증진되었고 감기 발병 기간도 단축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요즘 T세포가 의학계에서 정말 유명한데요.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잘 드셔야겠죠?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혈액 속에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T세포가 병원체를 죽이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지 못하고 그냥 휴면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면역학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는 NK세포와 T림프세포 같은 백혈구의 기능을 증강시켜주고 감염에 의한 발병률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현대 한국인들은 비타민 D 결핍 상태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비타민 D는 대부분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건데 햇빛 받을 일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내 생활도 많아지고 특히나 나이 들수록 피부 노화로 햇빛을 받아도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비타민 D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유산균과 비타민 D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부족해져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능력이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감기에 잘 걸리고 염증 반응에 약해지는 겁니다.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이 들수록 고기를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생선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생선도 굉장히 좋은 단백질 중에 하나지만 생선은 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인용 아니면 유아용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단백질 파우더는 근육을 만드는 데는 좋지만 면역 항체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면역 체계를 잘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반 단백질 파우더에는 면역 항체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면역 항체가 뭔지는 아시나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T세포와 B세포라는 두 가지 핵심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암세포를 직접 공격한다면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B세포가 만드는 항체 중에서 혈액 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면역 반응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IgG입니다. 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IgG가 달려들어서 그것을 무력화시켜줘요. 면역 체계의 최전선 무기인 셈이죠. 그런데 일반 단백질에는 이 IgG가 없습니다. 면역 체계를 직접 잡으려면 이 IgG가 풍부한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드릴 이 초유 단백질입니다. 옛날 이야기 제가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에서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는 첫 젖이 약이다. 그게 바로 초유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며칠간 나오는 젖, 우리 조상님들이 과학을 모르셨어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초유가 면역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인도에는 5000년 전통의 의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유르베다라는 건데요. 이 아유르베다에서는 소의 초유를 면역과 활력의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결과도 이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초유에는 IgG라는 면역 항체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소의 초유는 IgG 함량이 사람의 초유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 초유 단백질이 면역 보충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게다가 초유에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장 속의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 건강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통의학인 동의보감에서 말씀드린 비위가 강하면 만병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 원리도 그대로입니다. 고기처럼 속이 부대낄 걱정도 없고 씹어서 드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초유 단백질 보통 저희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분말가루로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 뭐 아이들한테 물에 타서 주고 이러는 거에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유처럼 물에다가 파우더를 넣고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귀찮죠. 이 콜로비아 초유 단백질에는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에 타먹는 그런 귀찮음을 없애고 그냥 입에 넣고 씹어서 드셔도 돼요. 좀 씹어서 먹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걸 물로 그냥 같이 넣어가지고 한 번에 삼켜버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초유 단백질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알씩 먹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일반 우유보다도 더 맛있어요. 이 시중에 초유 단백질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대부분은 IgG 함량이 0.5%에서 3% 수준 정도 되고 있어요. 함량이 낮으면 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gG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006랩스의 콜로비아 초유 단백질은 뉴질랜드에서 나온 초유 단백질이에요. 뉴질랜드는 소들이 365일 넓은 초원에서 방목되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자란 소의 초유라서 IgG 함량이 다른 제품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IgG가 이거는 20%나 들어있어요. 다른 제품들이 0.5에서 3%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큰지 벌써 아시겠죠? 이 IgG 함량을 제품에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GMP 해썹 인증도 당연히 받은 제품이고요. 뉴질랜드 현지에서 직배송이 되고 이거는 뉴질랜드 가보시면 면세점에서도 직접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이 가격이 지금 특가로 나와 있는데요. 특가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이나 저녁 후에 식후에 드시면 가장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꾸준히 드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역은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쌓이는 우리 삶의 결과 지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역 체계를 지키는 이 습관, 그중에 초유 단백질을 먹는 이 습관이 계속 우리 몸에 쌓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환절기에 주변 사람들이 다 감기에 걸리는데 나는 끄떡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환절기 때마다 몸살이 자주 걸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먹고 난 이후부터는 몸살이 잘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곤해도 입술에 물집이 안 올라오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직접 느끼시는 것, 그게 면역 체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신호입니다. 맛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드럽고 담백한데 달달해가지고 근데 설탕은 안 들어있어요. 손주들도 정말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도 크면은 이거를 같이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초유 단백질은 그래서 어느 정도 사 드시는 게 좋냐 제가 추천해보면 이 통 안에 120알 정도 들어있거든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2알씩 한 4알씩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제가 특가로 준비해드린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통 한 통 늘어날수록 더 할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3통까지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3통을 다 사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영양제 한번 먹으면은 한 달 금방 가버리거든요. 보통 한 2달 정도도 금방 가는데 이걸 한 2달 정도 먹고 나니까 효과가 좀 나고 있구나 이걸 좀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사실 때 120정 한 통 이거 말고 한 2통 정도 사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2통 사면은 한 통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면역 체계에 대해서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식동원, 음식이 꼭 약이다. 마늘, 브로콜리, 현미로 면역 체계를 챙기는 식습관을 가져가지고 두환조결, 발은 따뜻하게 일주일에 서너 번 반식욕으로 체온을 올려가는 것, 체온 올리는 것 자체도 면역 체계에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젖이 약이라는 옛 어머니의 지혜, IgG 20% 초유 단백질로 면역 체계의 근본까지 채워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3가지가 함께 갖춰졌을 때 비로소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500년 전 동의보감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콜로비아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면역 체계의 면역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는 감기나 이런 부분들에 잘 걸리시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이 잘 조절이 안 됐을 때는 또 염증 반응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외부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 몸에 침투를 했을 때 방어하는 시스템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도 우리 몸을 일정하게 체온 같은 경우는 36.8도, 혈액의 산성도는 7.4 이렇게 어찌 보면 일정한 수치를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정한 수치를 유지한다는 용어가 이제 항상성이고 그 항상성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으로 면역 체계를 보는 것이 면역 체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면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백질 채워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그런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운이 좀 빠진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단백질 부족해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면역하면은 면역력이라는 표현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왜 네. 그러냐면은 면역력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게 힘으로 어찌 보면은 표현이 되는 부분이라서 네. 뭐 힘이 세면 좋은 건가, 힘이 약하면 나쁜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면역체계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됐을 때는 그거를 염증 또는 알러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면역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하면은 이제 감기나 이런 부분들이 잘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은 어느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어찌됐든 밖에 기온이 이제 급속도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다라는 거는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요. 봄이 오면 뭐 기분도 그렇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면역 체계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되면 저는 이제 항상 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두 가지로 봅니다. 물이 빠지거나 근육이 빠진다. 물과 근육이 빠지는 거죠. 그랬을 때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위장관에도 그렇게 주름이 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위장관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나 이런 부분들 잘 걸리시는 거고요. 노인분들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단백질 같은 경우가 떨어졌을 때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면역 체계의 면역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는 감기나 이런 부분들에 잘 걸리시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이 잘 조절이 안 됐을 때는 또 염증 반응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면역 체계의 항상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외부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 몸에 침투를 했을 때 방어하는 시스템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도 우리 몸을 일정하게 체온 같은 경우는 36.8도, 혈액의 산성도는 7.4 이렇게 어찌 보면 일정한 수치를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정한 수치를 유지한다는 용어가 이제 항상성이고 그 항상성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으로 면역 체계를 보는 것이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의 면역 체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면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백질 채워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그런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비도 좀 괜찮아질 수 있는. 변비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은 위장관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겠죠.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변비가 직접적으로 해결되느냐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근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례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화가 되면은 요실금 같은 게 잘 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부분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요실금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도 요게 괄약근이 있습니다. 괄약근은 학문만 보면 그게 아니고 네. 요도 마찬가지예요. 요도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단백질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이 역류하거나 이것도 여기도 괄약근이 있는 거예요. 받아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위산이 못 올라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변을 볼 때도 소변을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컨트롤 안 되는 부분들이 괄약근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러는데 이게 연세가 드시면서 근육이 빠져서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 단백질 보충을 좀 해주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켜주는. 근육을 지켜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화가 돼갈수록 고기를 잘 드셔야 되고 단백질 섭취를 풍부하게 해주셔야 돼요. 40대 50대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근육의 기능 저하로 인한 물리적으로 격리 기전에 취약해지지 않는 거고 단백질이 면역 체계의 항상성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적이나 이 내부에서 이 우리 몸의 시스템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보시면 허벅지부터 빠져요. 허벅지가 잘 얇아져요. 단백질이 빠진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방금 전에 고기를 말씀하시긴 했는데 나이 들수록 위장이나 이런 데 약해지잖아요. 맞아, 이제 뭐 갈아서 드시든가. 단백질은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된다. 맞아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단백질 드시는 거를 꺼려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근데 어찌됐든 단백질을 어떤 형태로든 고기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콩 같은 것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 중에 하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단백질은 이제 포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단백질을 잘 채우고 위장 건강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걸 좀 몇 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백질이 많은 건 고기, 붉은 고기, 흰 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좋아하시는 거 드시는 게 좋고요. 생선, 식물에서는 콩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랑 만주지방이 원산이에요. 전 세계.
그래서 우리나라가 콩 발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된장, 매주. 된장, 고추장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콩류가 아무래도 식물에서는 가장 단백질이 풍부한 자원입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하는 입장이라서 단백질 파우더로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생체 친화적인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고 영양제로 드신다 그러면 콜라겐 같은 걸 추천드리죠. 제가 듣기로는 초유 단백질 같은 경우도 많이 드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초유도 굉장히 좋죠. 초유가 들어간 분유도 잘 나오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어떤 상황에 있어서 모유 수유를 못 하시는 엄마들이 있을 수 있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이 초유 성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항상성을 특히 면역 체계를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 같은 경우도 많이 드시면은 좋죠. 초유에는 특히 이제 IgG라고 하는 항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IgG나 뭐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철과 관련된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 IgG 같은 경우는 항체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면역 체계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락토페린 같은 경우는 특히 철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백질인데 장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장에는 뭐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는데 그 유해균이 아무래도 증식 속도가 빨라요. 장내에 어찌 보면 그 환경에 불균형이 생기면 유해균이 증식을 많이 하는데 그 락토페린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고요. 그 락토페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장 점막의 그 항상성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장내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 초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면역 체계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성분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유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죠. 그리고 초유 같은 경우는 또 제품으로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고기처럼 뭐 부대끼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드시면 좋고요. 애들한테도 줘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초유 단백질은. 제가 그 IgG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좀 몇 개 좀 알아봤는데 T세포가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T세포를 IgG가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 IgG가 T세포를 직접적으로 도와준다기보다는 T세포를 옆에서 서포팅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런 IgG 같은 경우가 그 균이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원래 IgG는 면역세포 중에 B세포가 있고 T세포가 있는데 B세포에 어찌 보면 무기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 무기를 외부에서 보충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T세포는 T세포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특히 후천성 면역의 쌍두마차인데 후천적 면역의 쌍두마차가 B세포랑 T세포입니다. B세포의 무기가 되는 것이 IG, 그러니까 항체인데 그 중에서 IgA도 있고 IgG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IgG고 T세포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T세포가 항암 역할을 한다. 그죠. T세포 같은 경우가 이제 암을 직접적으로 가서 죽이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T세포의 활동을 옆에서 지원해 줄 수는 있겠죠. 사실 오늘 협찬받아서 이게 보면은 초유 단백질인데 얘는 알약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알약으로 돼 있고 제가 시중 제품들 보니까 분말로 돼 있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약인 거랑 분말인 거에 좀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차이는 없고요. 으깨 가지고 솔직히 요거트 같은데 네. 그릭 요거트 같은데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네, 네. 가루가 좋냐 뭐 정제가 좋냐 그게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되시고요. 알약도 그냥 깨물어 먹을 수도 있고. 깨물어 먹어도 상관없죠. 아니면 애들 같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으깨가지고 네. 요거트 같은 데다가 타서 이렇게 하면은 맛있죠. 궁금한 게 있는데 초유 단백질을 저희가 만약에 먹게 되면은 흡수율은 어느 정도가 될지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IgG 100g을 제가 먹었어요. 실제로 내 몸속에 IgG로 활동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솔직히 말해서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몇 퍼센트다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네.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장내 환경부터 IgG가 실질적으로 흡수가 되는 부분도 있겠고 장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죠. 네. 장에 남아있더라고 하더라도 걔네들 같은 경우는 또 유해균이나 이런 부분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초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떤 단백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전신의 건강에 또 도움이 됩니다. 사람마다 장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들어간다, 몇 퍼센트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장 환경이 평소에 안 좋은 분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거는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확실히 장내 환경에 도움을 주고요. IgG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게 또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되면 항체로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의 안정성을 도움을 주는데 좋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마다 그건 되게 편차가 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어쨌든 장내 환경이 안 좋은 분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되고 더 큰 도움이 될 수 그리고 있죠. 환경이 좋더라도 안 좋아지지 않게끔 네. 사전에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효과가 그런 있다. 부분들이 있다. 이게 먹기도 편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복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은 한 3% 정도에서 뭐 0.5%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 20% 정도 들어있어요. IG가 이제 20%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네. 다른 어떤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또 뉴질랜드산이다라는 부분이죠. 뉴질랜드 초유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 방목을 하고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뉴질랜드가 뭐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나라고 굉장히 규제도 저는 되게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어찌 보면 고기나 이런 초유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소가 먹었던 거는 풀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곡물이나 이런 거를 먹고 큰단 말이에요. 사료, 곡물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내추럴하지 않다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뉴질랜드에서 온 초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소 입장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대사를 했고 거기서 나온 초유가 IgG의 함량이 다른 제품들보다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30대인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먹기에도 괜찮은가요? 이건 남녀노소 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찌 보면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영양제잖아요. 네.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네. 얘는 이제 초유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유 중에도 초유가 좋다 하는 부분들이 아이 자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면역 체계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 외부에서 엄마의 모유로서 모유에도 IgG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항체. 이거를 줬을 때 애가 장 건강부터 시작해서 애의 몸 안에서의 면역 체계를 잘 안정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소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굉장히 또 유사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유가 좋은 부분들이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다. 두 번째는 면역 체계를 굉장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초유 같은 거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몇 알 정도 먹는 게 좋은가요? 하루 몇 알이라는 거는 제품마다 다르겠죠. 네. 제품마다 다른데 여기 보면은 지금 뭐 4알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의 경우는 애들은 2알이고 솔직히 이거는 뭐 언제 먹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네. 아무 때나 수시로 너무 많이 먹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뭐 딱히 뭐 탈나거나 이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뭐 3알에서 5알? 무슨 약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이니까. 식품이기도 하고 초유라는 게 여러분들 우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3잔 먹든 4잔 먹든 솔직히 뭐 많이 먹으면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설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드셔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 3알에서 5알 정도 수시로 입 심하실 때 한 번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있는 부분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맛이 좋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저도 한번 운동할 때만 같이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초유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초유를 이미 복용하신 분들이나 좀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게 있을까요? 뭐 초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방목한 소에서 나온 초유고 사람도 초유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편안하게 일반 우유보다 초유가 면역과 관련된 그리고 장 건강 관련된 좀 특수한 성분들이나 아니면 성장 인자나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고영양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 그래서 고영양이라고 해서 먹어서 살찌는 이런 게 아니고 단백질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성장 인자도 있고 IgG라고 하는 항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시고 초유 제품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먹어도 되는 건 아니고 꾸준하게 좀 복용을 해 보시면은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독자 특가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은 거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